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새해 첫 시간인데 오늘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예, 2020년을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언론이 인권과 관련해서 어떤 좋은 역할을 했고 또 어떤 나쁜 역할을 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언론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비리 같은 것을 이제 감시하는 감시견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거는 언론은 사람이 우선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받는 사람들,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는 사람의 문제,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해서 이슈화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이슈를 키워나가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언론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도 하고요. 언론이 이런 자신의 책무를 충실히 하면 참 좋을 텐데요. 오히려 언론 스스로가 인권을 침해하는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새해에 2020년을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서 네. 다시 한번 돌아보셨군요. 네. 네, 그런데 인권으로 돌아본 2020년 언론 보도. 자, 인권 측면에서 돋보였던 2020년 언론 보도 어떤 거 골라오셨어요? 예, 작년에 가장 눈에 띄는 인권 관련 보도는 한겨레 신문의 N번방 사건 관련 보도였습니다. 사실 N번방 사건은 2020년은 아니고 2019년부터 시작된 겨울부터 시작된 보도였는데요. 네.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라는 탐사 취재를 통해서 N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범죄 보도에 단초를 제공했던 한겨레 신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 보도는 그 한겨레에서 굉장히 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2019년 11월 민원연의 이달의 좋은 보도상 그리고 한국기자협회가 2020년 4월에 이달의 기자상을 줬고요. 그리고 국제 엠네스티의 언론상과 최근에는 관훈 언론상도 받았습니다. 물론 N번방 관련 보도는요. 한겨레 신문만 잘한 건 아닙니다. 우선 이 사안을 먼저 인지하고 용감하게 이슈화했던 대학생 기자단이 있었어요. 이름이 추적단 불꽃인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한겨레의 단독 가장 먼저 보도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추적단 불꽃이 먼저 이 내용을 보도를 했고 한겨레가 같이 손을 잡고 이 내용을 이제 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일보 역시 굉장히 훌륭한 취재를 했는데요. 네. 가해자들이 자신들은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던 N번방 사건이었는데 텔레그램 비밀방이라는 곳을 처음 취재하는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취재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고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숨막히고 답답하고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 관련 보도는 취재하고 보도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안을 발굴해서 공론화하고 수사와 처벌, 관련 범죄자에 대한 양형을 개정하고 또 피해자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이끄는 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인권 문제에 있어서 언론이 좋은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2020년의 사안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이 N번방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다뤄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네. 그때 주로 선정적인 보도들, 문제가 네. 있는 보도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비판을 했었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칭찬부터 시작하셔서 어쩐 일인가 싶었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심도 있게 추적 보도한 한겨레 그리고 국민일보 그에 앞서서 대학생 기자단, 추적단 네. 불꽃 얘기를 해주셨고 자, 두 번째 인권 보도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작년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여러 언론사들에서 인터랙티브 기사 형태로 인권 문제를 조명한 보도들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향신문에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라는 보도입니다. 네. 이 보도는 2018년부터 보도를 이어왔던 사실 사안인데요.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발생했던 산업재해 사망사고 1,305건을 전수조사한 뒤에
그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죽음을 기록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인터랙티브 뉴스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네, 설명해 주세요. 단어 뜻 그대로 독자와 상호작용하는 반응형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로만 된 기사가 아니고요. 이 인터랙티브 뉴스들은 대부분 우리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받는다라고 느껴지게 보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표, 지도, 그리고 영화처럼 동영상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또 게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웹툰을 활용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도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해서 카드 뉴스로 뉴스를 많이 접하잖아요. 최근에. 네.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카드 뉴스 속에 영상도 들어있고 게임도 들어있고 그러면서 관련된 주제를 충분히 담아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보도들인데요. 이렇게 보도를 만들려면 사실 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그런 공이 많이 들어가는 보도에 인권 문제를 담는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은, 감사드리고 싶은 그런 사안입니다. 이 기사형 보도들은 대부분 핵심적이고 충격적인 사안 하나에만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터랙티브 보도 기법을 이용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다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같은 경우에 1305건의 전수조사에서 희생자를 담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인터랙티브 기사가 되지 않았다면은 한두 명의 인상적인 그 사연만을 기사로 했을 텐데 인터랙티브 기사로 하면서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모두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경향신문에 이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는 산업재해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죽음을 아카이브화했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2020년 한국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에서 데이터 시각화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에 관훈 언론상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사실은 경향신문 일면 전체를 할애해서 인포그래픽을 이제 보도했는데 그 보도 일면에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라는 리드문이 써 있었죠. 이 기사의 일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큰 울림을 주었던 그런 보도였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경향신문 일면에 실린 사진들을 쭉 나열한 그런 배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깜짝 놀랐어요. 보통 신문의 일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날에 있는 주요 뉴스 헤드라인이 한 2-3개 정도 실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광고 지면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없앴어요. 그날의 주요 뉴스를 모두 없애고 이걸로 일면 전면을 할애해서 배치했던 기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산재 사망 노동자들의 죽음 이것을 고발한 또 다른 기사도 있었죠? 네, 사실 올해 그 사안이 굉장히 화두가 되는 사안이었도 해결이 안 됐으니까요. 네. 올해가 아니네요. 작년에. 벌써 작년이죠. 작년에 서울신문이 또 좋은 보도를 냈는데 11월 12일자 일면 전체를 할애해서 골판지 제조업체 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택배기사 등 42명의 부고기사를 실었습니다. 산재 사망 노동자 부고라는 제목인데요. 2020년 상반기 산업재해로 사망한 야간 노동자의 부고기사였습니다. 사고, 과로, 질병 등 이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터랙티브 기사로 인상적인 인권 보도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이어졌었는데요. 다른 보도로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동아일보의 증발이었습니다. 동아일보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종 선고자 6천여 명 중에서 생사불명이 된 지 10년 이내인 226명을 추려서 3개월간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인터랙티브 기사를 구현한 것입니다. 실종 선고된 사람들, 생사불명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또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렇게 증발되는 사람들과 연관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아서 이 문제 역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인권 문제다라는 이슈를 던져줬습니다. 네. 자, 새해 첫 주말을 맞아 이런 좋은 소식들만 들으니까 마음이 좀 훈훈해지는데요. 네. 다시 보고 싶은 인권 보도 더 있을까요?
조금 더 칭찬드리고 싶은 보도들도 있는데 MBC의 경우에는 소수 의견이라는 그 뉴스 속에 있는 코너가 하나 있는데요. 네. 언론인권센터가 이 소수 의견에게 상을 줬습니다. 2020년 언론인권상으로 MBC 인권사회팀의 소수 의견 보도 코너가 보도한 장애기획 연속보도를 선정했더라고요. 또 YTN에서도 좋은 보도가 있었는데요. YTN이 어린이집 특별 취재를 해서요. 어린이집 위탁 운영 업체 리베이트 실태를 연속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도 이달의 기자상을 작년에 받았고요. 이 보도는 민간 어린이집과 위탁 운영 업체의 수상한 공생관계를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가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내부 고발자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 고발자의 고발을 언론사가 얼마나 제대로 담아서 보도했는지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고발을 토대로 해서 오히려 그것을 아주 꼼꼼하게 언론사가 그림으로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구체적인 수법과 어린이집 원장들의 공모관계, 당국의 허술한 현장 점검 실태 등을 취재해서 경찰의 수사와 정부의 대책까지 끌어냈던 그런 좋은 보도를 YTN이 한 바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지금까지는 일단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좋은 인권 보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제 슬슬 반면에 이렇게 언론이 인권에 걸림돌이 되었던 보도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2020년은 사실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든 그런 한 해였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차별과 혐오 표현이 커진 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연결되는 혐오 표현 보도들이 그 어느 해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소장님 말고 다른 교수님하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뤘는데 뭐 코로나19 대신에 우한 폐렴을 고집하는 언론 보도가 대표적인 이런 혐오 보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중국에서는 아프리카인, 인도에서는 무슬림이 냉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의 광저우에서는 아프리카 출신 10여 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때 아프리카인 1000명이 격리시설을 탈출했다라거나 광저우에 흑인 30만 명이 살고 있다는 이런 가짜뉴스가 꼬리를 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실제 거주자는 4,500명에 불과하고 탈출 사례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가짜뉴스였던 것이죠. 네.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고 호텔에 묵지도 못하는 일이 빈발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무슬림이 인간 폭탄 또는 코로나 지하드라는 낙인이 찍혔고요. 이슬람 집회 이후에 감염자가 폭증한 바가 있었는데 이때 누적 환자가 9,000명을 넘어서자 무차별 핍박이 가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아시아인 혐오 차별 고발 사이트가 개설되자 2주 만에 1,2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답니다. 그래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이렇게 확산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이런 차별 또 혐오 이런 그런 일들이 많았던 지난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시초가 된 곳이죠.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보도에서도 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보도들이 좀 있었어요. 예, 많았습니다. 그 감염병이 발생하면은 혐오 표현이 커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태원 클럽을 성소수자들이 출입하는 곳이라는 그런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보도들, 정확하게 말하면 차별적 보도라고 하기보다는 혐오 표현 보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보도가 많았는데요. 특히 국민일보의 보도 굉장히 심각한 그 명백한 인권 침해였습니다. 사실상 이런 보도들은 코로나19 방역에도 해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헤럴드 경제에서 르포,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 가래챔 뱉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불량 심각이라는 보도를 내놓은 적 있죠. 네. 이 보도는 대림동이라는 특히 이제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혐오 그리고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 모두를 조장한 사례로 개인적으로는 2020년 최악의 인권 침해 보도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그 코로나19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나 국민들이 뭔가 원인을 찾고 싶고 누군가에게 불편을 호소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발산할 수 있는 그 언론 보도들이 한두 개 나오면 사실 그 보도는 처음에 큰 생각 없이 했을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큰 우리 사회에 혐오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네. 언론이 정말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안 그래도 분노와 우울감이 극에 달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보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타깃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들고요. 자, 인권으로 돌아본 2020년 언론 보도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소개해 주셔야겠는데요. 네, 2020년에 불행한 죽음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가 인권보도 이야기할 때마다 늘 나오는 그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을 제발 잘 지켜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족이 원치 않았는데도 그 유서를 공개하는 등의 이런 보도들이 계속 이어졌죠. 네. 특히 개그맨 고 박지선 씨의 유서 관련된 보도, 이 보도를 그 신문윤리위원회가 경고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사연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11월 28일에 고 박지선 씨의 유서와 구체적인 사연을 공개한 조선일보와 스포츠조선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두 보도의 제목과 내용이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7조 4항 자살보도의 신중 그리고 제10조 1항인 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신문윤리위 설명은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는 것이 자살보도의 원칙인데도 조선일보와 스포츠조선이 이런 자살보도 원칙을 무시하고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해서 자극적으로 이 사건을 다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부디 2021년 새해에는 오늘 지금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차별, 편견 이런 거 대신에 평등과 존중 이런 인권을 생각하는 보도들이 더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 살펴본 프로그램은 매주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되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과 매주 평일 오후 6시에 방송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그리고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자, 먼저 어떤 프로그램부터 짚어볼까요? 네, 먼저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서 눈에 띄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출연했기 때문인데요. 검찰개혁 등 사회적 현안에 관한 질문부터 진 교수 본인이 가진 진보의 개념까지 다양한 질문이 오고 갔습니다. 이 인터뷰가 더 기대됐던 이유는 인터뷰가 조금 오랜만이기도 하지만 진 전 교수 발언에 대한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도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진행자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날카롭게 질문을 해주길 기대했고 진 전 교수의 답변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터뷰를 들어보니 날카롭다거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출연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준 건 좋았지만 진행자가 마이크를 출연자에게 너무 많이 넘겨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 교수가 최근 보수를 말하다라는 책을 냈는데요. 일방적으로 책을 소개할 기회만 줄 게 아니라 책과 관련해서 정치적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라면 좀 더 풍부한 인터뷰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궁금한 게 많았던 연사였는데 모셔놓고 쟁점 중심의 날카로운 질문은 없어서 참 아쉬웠다. 이런 의견이셨고요. 자, 또 다른 모니터링 내용이 있을까요?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는 초선 열전 코너가 있는데요. 지난 12월 15일엔 초선 의원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나 공수처법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여야 입장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한 부분도 있었지만 과도하게 정쟁으로 흐른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을 저격해서 저당은 기립해서 7분 만에 법안을 통과시킨 당이다 라고 공격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통과된 법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하는 방향으로 토론이 진행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모니터링했던 지난주의 주요 이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막말이었습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본 부분은 12월 23일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단준비위원장과 했던 인터뷰입니다. 변창흠 후보자의 발언은 산업재해와 관련한 공직자의 잘못된 인식이 드러난 게 문제였는데요. 산재 문제에 대해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당의 인물을 섭외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공감이 가는 게 많았고요. 특히 변 후보자 발언과 관련한 당사자인 고위업 김군과 비슷한 또래라 할 수 있는 청년정의당 창단준비위원장의 말이라서 형식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아쉬운 지점은요. 변 후보자 발언 논란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여러 번 다루기는 했지만 변 후보자의 정책적 검증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점입니다. 24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변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정책도 문제가 있다고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요. 막말에만 초점을 줄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의 또 다른 핵심인 정책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짚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그리고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이 두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